오늘은 뭐 언제나 또 중요한 이슈였고 또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겠지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명의신탁 주식이 어떤 것인지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 의제, 그 다음에 명의신탁 주식을 왜 위험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컨설팅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명의신탁 주식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 이미 아시듯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거는 실제 소유자하고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차명 주식 이런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명의신탁이라는 것과 이제 신탁법에 의한 신탁, 이제 같은 신탁이지만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수탁자 명의로, 즉 차명주주로 주주 명의는 되어 있으나 그 수탁자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행사하지 않죠. 그리고 그 수익자를 위해서 재산을 뭐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어서 그 수탁자는 뭐 재산의 이전 혹은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수익자, 신탁 재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있지만 또 수익자가 있어요. 그 수익자를 위해서 이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고 수익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은 합법적인 어떤 신탁이고요. 그리고 명의신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법,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명의신탁 주식이 생길지 한번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명주주, 앞으로는 차명주주와 명의신탁 주식을 이제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차명주주라는 거는 일단은 법률에 의해서 상법상 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서는 설립이 안 되니 누군가 주주를 넣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7명이 동업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 이름을 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식 어떤 비율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99%를 가지고 나머지 6명이 1%를 나눠줘도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96년 10월 1일부터 이제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법이 또 바뀌었죠. 그래도 또 3인이니까 혼자서는 못하다 보니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명의신탁을 할 수, 주식을 이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환경 자체가 상법에 의해서 몇 명 이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때 명의신탁한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그러면 왜 명의신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법인 설립 등기를 해주는 법무사분들이 관행적으로 몇 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하게 됐고, 또 이제 좀 더 나가면 주주면 무조건 임원이어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주주로 명의신탁만 했어도 사실 힘든데 임원으로까지 같이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도 많아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점주주가 되면 안 된다. 그게 왜 안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과점주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듣고 누군가, 그리고 나랑 관계없는 사람을 주주로 올려놓는 경우가 많았죠. 그 네 번째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신용불량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사업은 계속 해야겠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죠. 부도나 신용불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대표가 될 수도 없고 주주가 될 수도 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명주주로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처에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대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신용이 별로 안 좋아서 누군가 나랑 같이 주주로 오고 임원으로 와야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명의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을 했으니 명의신탁 해지는 또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말하자면은 명의 수탁자, 그러니까 차명주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실제 소유자의 내 명의로 환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해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상증세법을 살펴보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죠. 세금이 과연 나오냐. 그래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해서 원래 상태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명의신탁 환원 자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명의신탁 환원, 명의신탁 해지를 지금 하면 그거는 증여는 아니다. 다만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이게 전부 이제 상증세법 통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가끔 명의신탁 주식을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소유자 외에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명의 이전을 한 날에 내가 그분한테 증여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내가 일단 명의신탁 환원을 하고 너희 명의신탁 환원은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타인한테 증여를 한 거다. 그러면 이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게 뭐냐? 명의신탁 해지예요. 그렇다 그러면 명의신탁 해지했을 때 부가제척 기간이 끝나냐 안 끝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는 항상 부가제척 기간도 봐야 되고 이 주식이 명의신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세금이 나올 것인지 그런 것도 반드시 해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주취득세 과세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해버리면은 실제로 명의신탁 해지한 날 우리가 주주명부가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내가 49%였다가 갑자기 명의신탁 해지를 했더니 그 해에 100%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방청에서는 갑자기 올라갔네 하면서 관주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라고는 하나 거증 자료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명의신탁 해지는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제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을 하는 시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증여의제로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점을 딱 들여다봤더니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내가 그때 과점주주가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간주취득세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간주취득세 내야 돼요. 다만 우리가 간주취득세 일반적인 조세의 부가제척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을 했을 때 이제 배당소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경우에 세금. 첫 번째는 명의신탁 기간 중에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가끔. 명의신탁 기간 중에 배당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따져보고서 이제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배당소득은 명의신탁 해지일부터 소급해서 5년간을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가제척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5년 내에 배당한 게 있다. 그러면은 실질 주주가 배당 받는 게 맞죠, 실제로는. 그리고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명의신탁 해지한 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배당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내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고 이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다 수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대법원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배당을 네가 받아야 되는데 차명주주한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부당이다. 부당하게 이득을 준 거다. 해가지고 우리가 부당하게 이득을 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입니다. 그래서 40%를 매긴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명의만 바꿔놨고 내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하진 않았다. 이렇게 돼서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죠. 20%를 적용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를 적용하고 이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할 때는 만약에 배당이 있었다. 그러면 5년 내에 과세될 수 있는 배당이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간주취득세는 뭐 당연히 주주 명의를 회복한 거니까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의신탁 해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세금은 본세가 2천만 원인데 가산세가 3천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세금을 매기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입법 취지는 다 아시겠지만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은 사실 공부상 표시를 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 거다. 근데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표시해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 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명의수탁자한테 증여한 걸로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19년 1월 1일 이후부터인가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납세 의무자가 실질주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증여라는 건 받은 사람이 내는 거니까 실제로 명의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의수탁자는 돈이 없죠, 대부분. 이름만 빌려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도 문제지만 빌린 사람도 문제다. 그래서 둘 다 연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해서 실질 주주가 대부분 세금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바꿨죠, 아예.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조세 회피예요, 회피. 조세 회피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는 어떤 다른 행위가 돼버리면 이거는 증여세 과세가 아니고 그냥 형사범이에요, 이거는. 형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의 도용 같은 거죠, 이거는. 명의 신탁하고 명의 도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증세법 조항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명의 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 가액,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언제냐? 발기 시점, 혹은 증자 시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시점에 재산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한테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19년 이후에는 명의신탁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재산이 명의개설을 해야 되는 재산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 미명의 개서 주식이라는 게 2003년 그때 생겼어요. 장기 미명의 개서 주식은 뭐냐 하면 사고 팔긴 했는데 실제로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샀는데 내 이름으로 주주 명의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못 바꾼 겁니다. 못 바꾸고 지금까지 쭉 온 거예요. 이제 와서 바꾸려고 보니까 내가 원래는 주식을 양수도 했으면 양수도 한 날이 속하는 그 해에 이제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그 해에 다음 해, 그러니까 1년까지는 이제 기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19년은 이제 그 장기 미명의는 없을 테니까 내가 2005년에 주식을 샀는데 원래는 명의개설을 2007년 1월 1일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온 겁니다. 그게 계속 넘어오면 이제 언제를 증여의제 시기로 보냐 하면은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2005년에 샀으면 소유권 취득했죠. 2005년에. 그 다음에 2006년 말까지는 내가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2007년 1월 1일을 증여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과거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증여의제 시기, 우리가 지금 명의신탁 주식도 명의신탁 한 날, 그때가 증여 시점이잖아요. 그때 시가로 평가하듯이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도 증여의제 시기, 그러니까 내가 2005년에 주식을 샀는데 2007년 1월 1일 시점으로 시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05년 내가 살 때는 회사가 엉망진창이었는데 2007년 1월 1일 돼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가치가 확 뛴 겁니다. 그러면 엄청 손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합리적으로 바꿨어요. 그거는 이제 증여의제 시기는 2007년 1월 1일이 맞으나 시가평가는 네가 산 날, 그러니까 2005년으로 돌아가서 평가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물론 이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 등을 등기하거나 명의 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등기 등을 한 거는 명의신탁,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거는 장기 미명의개설 주식, 이런 경우는 조세 회피가 없으면 관계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뭐 이거는 거의 우리가 당연히 신고하기 때문에 뭐 논할 것도 없긴 하지만 법정 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는 당연히 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등기니 뭐니 얘기하는데 그런 자산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은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뭐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선박도 이제 등기 재산입니다. 선박도 등록세를 내요. 그리고 등록 재산은 특허, 실용 신안, 상표 이런 게 다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남의 명의로 하면 명의개설을 요하는 재산은 주식과 출자 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명주식입니다. 여기서 주식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일 거고 출자 지분은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뭐 합자, 한명, 유한 이런 회사들은 다 출자 지분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과세가 되려면 우리가 과세가 되려면 주식인데 등기가 되거나 명의개설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식은 명의개설을 요하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일단 과세 요건 1번은 충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의신탁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합의 없이 남의 명의를 쓰는 건 뭐죠? 도용이에요, 도용. 그래서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 그리고 명의자인 수탁자가 당사자 간의 합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제 성립이 돼요. 하지만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약정서 같은 거 써놓은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관계없어요, 그거는. 구두 합의도 합의고 또 지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조세 심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당사자 합의는 형태를 불문한다. 다만 이거는 명의신탁 주식이다라고 합의한 당사자가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밑에 나온 대로 명의도용. 이게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으로 이 명의도용이 나온 이유가 실제 명의신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한 거예요. 증여의제로. 근데 아니다. 이건 명의도용이다. 이렇게 돼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면 당사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명의를 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명의가 도용됐다라는 것을 주장할 거는 당연히 당사자가 주장해야겠죠.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제가 실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번은 주식은 명의개설을 요하는 자산이고 우리가 차명주식은 대부분 그 사람이 이름 써도 좋습니다라고 암묵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요건 충족하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조세 회피의 목적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제가 많은 분을 만나봤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표님한테 조세 회피하시려고 차명주주 하셨죠? 이러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한 이제 우리가 입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사실은 요러한 거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겠다라고 이제 예시한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명의신탁으로 이제 재산이 없는 것처럼 해서 결손 처분을 받아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두 번째는 명의신탁으로 주식의 소유를 분산해서 배당소득세를 합산과세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또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신용불량자고 이런데 재산이 있으면 뭔가를 안 되니까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명의신탁했다는 거를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니까 너는 세금을 내라 이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너는 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명의신탁으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거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소유를 분산해서 배당소득세 합산. 이거는 실제로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식을 분산해가지고 2천만 원 범위로 15.4%를 하려니 나 혼자 하면 너무 많고 그래서 뭐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가지고 한 사례. 세 번째는 이제 특정 법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부동산 자산이 50% 이상인 법인이 여기 써 있는 대로 50% 이상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누진세를 맞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법인이에요. 그냥 부동산 법인인데 부동산을 팔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주식으로 팔아서 양도소득세만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사실 이제 양도소득, 주식 양도소득세 자체가 11%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법이 딱 있는 거예요. 특정 법인. 그러니까 부동산 과다법인이면, 부동산 법인이면 당연히 50% 이상이고 주식을 다 팔아야 이제 부동산을 파는 것과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가지고 특수한 계좌 합쳐서 해요. 그래서 특수한 게 없는 다른 사람들한테 차명으로 해놨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 이게 가장 많아요. 어떻게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주변에서 과점주주 되면 안 된다 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여쭤보면 과점주주 되면 안 된다던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조세피해 목적이 암묵적으로 이제 스스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 혹은 사실은 이 D번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가 어려운 경우도 가끔 있어요. 명의신탁 해지하면 간주취득세를 내야 된다거나. 그래서 2번은 뭐냐면 이건 이제 명의신탁으로 특수관계자 범위를 벗어나서 조세 회피, 결국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다가 내 자녀한테 주면 증여세도 내야 되고 또 10년 안에 내가 또 유고하면 상속세도 내야 돼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고 타인한테 그냥 줬다가 그 타인이 자녀한테 팔아버리면 그건 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의신탁을 통해서 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게 되거나 지분율 자체를 분산해서 경감하게 되는 경우. 2차 납세 의무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돼요. 과점주주. 하지만 내 가족이 100% 갖고 있고 내가 50% 갖고 있고 아내가 예를 들어서 20% 갖고 있고 자녀가 30%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2차 납세율을 지게 되면은 나는 그냥 50%만 지면 돼요. 그렇죠? 각각 그 지분율대로만 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납세 의무를 안 지려면은 과점주주가 안 되면 되고 그리고 지더라도 내가 조금만 지겠다 이러면 여러 사람한테 나누는 거죠. 10명한테 특수관계자 10%씩 나누면은 2차 납세 의무도 그냥 10%면 끝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조세 회피가 있다라고 이제 범위를 예시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A에서 F에 해당되지 않도록 이제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개연성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49%다. 그러면 과점주주 회피로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내 회사인데 왜 49%를 했을까? 이렇게 보면 결국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이거는 당연히 실제 주주가 이제 책임져야겠죠. 그래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식이니까 명의에서 요하는 재산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차명주주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었겠죠. 없었으면 도용이에요. 이거는. 세 번째는 조세 회피 목적이 이러한 걸로 있었다. 그러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은 뭐냐 하면은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명의 신탁을 한 시점. 그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냐.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명의신탁 할 때 49%였는데 지금 와서 뭐 조세 포탈을 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시점. 이거는 다른 사건으로 다뤄야 되는 거고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집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45조 2 이걸 보면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이제 명의신탁이고 차명주주고 장기 미명의개설 주식이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의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은 반증할 수 있는 거죠.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이제 양도세하고 증권거래세하고 다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변경 신고도 다 했고 그리고 다만 명의 개설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나 돈도 다 주고 다 했는데 이거 찾아올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옛날에 이미 돈도 다 지불했고 근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신고를. 이건 신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등이 나온 게 소유자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함과 동시에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설은 비록 안 했지만
조세의 회피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한 건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상속 개시 당시에 차명주주의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주주가 유고하면서 차명주식을 회수를 못하고 그냥 유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특히 가업상속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업상속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차명주식이야. 그냥 두면 나중에 가서 가업상속도 틀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를 넣어요. 그래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또 다른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 당시 차명주주의 주식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한 경우,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상속인이에요. 실제 주주의 상속인.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컨설팅 기법에도 하나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부가제척 기간이 다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들이 있어요. 당연히 발기인수 충족 목적. 만약에 우리가 발기인수 충족 목적으로 명의신탁으로 했다. 근데 물론 지금은 발기인수 충족까지는 2001년이라서 이미 부가제척 기간 다 지났어요. 근데 지나지 않았을 때도 발기인수 충족 목적이었다면은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채무에 따른 압류회피 목적.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주식 해놓으면 압류 들어와서 회사가 못 움직입니다 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처 요구 또는 거래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인정된 사례예요. 입증을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상 대출의 문제, 뭐 기타 등등 신용불량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실제로 네 번째가 이제 아까 세 번째까지 조건을 봤으니까 네 번째는 소유권에 대한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가 달라야 이제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되겠죠. 다른 거는 등기 등을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내용은 뭐냐면은 대법이라고 써 있는 요 내용은 과세관청이 이거는 명의신탁이다 하고 이제 과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다. 이건 명의신탁 아니다. 라고 이제 다툰 겁니다. 그래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 과세 처분을 한 겁니다. 과세관청에서.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가 다르다는 입증은 과세관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설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혹은 주식변동명세서의 주식 등의 소유자가 명의와 이제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 이거 다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주식이 여러 사람으로 나뉘어가지고 팔린 거예요. 여러 사람으로 나눠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이거 명의신탁 아니야? 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툭 날라오잖아요. 증여에 뭐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날라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주식을 판 사람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증여에 의심이 된다는 거는 명의신탁 주식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막 당황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실제 명의신탁 주식이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됩니다. 이거는. 그럼 아까 위에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한테 줬으면 내가 받아서 준 거야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해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 이동한 사례도 있어요. 저도 이제 실제로 이분들도 가지고 있다가 여러 사람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고 또 가족끼리 나눠서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실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된다 해가지고 증여의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